화폐의 역사 제14회 근대 화폐 제도의 탄생 3편 절대주의의 종언과 근대 중앙은행의 탄생.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제14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절대주의 국가의 재정이 왜 한계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떻게 근대 중앙은행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낳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난 회의 출발점. 절대주의는 완전한 조세국가가 아니었다. 지난 13회에서 우리는 절대주의 국가의 재정 구조를 다뤘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중세 말과 근대 초기의 국가는 상비군 유지 등을 위해 방대한 재정이 필요했지만 아직 완전한 조세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국가 재정의 기초는 세금입니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과 지출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는 조세 행정은 미약했고 세금은 저항에 부딪혔으며 의회의 동의는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국가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화폐 발행 이익, 즉 신유리지였습니다. 이 신유리지, 화폐 발행이 곧 재정이던 시대, 중세 말에서 근대 초까지 유럽의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금속 화폐에 의존했지만 절대적으로 재정은 부족했습니다. 당시 국가의 재정력이란 곧 금과 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군대 유지, 전쟁 비용, 관료 급여, 외교 비용까지 모든 국가 지출은 금화와 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지출은 늘어나는데 금과 은의 공급은 광산 생산과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는 단기간에 재정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군주들이 선택한 수단이 신유리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 100g으로 은화 10개를 만들던 규칙을 15개를 만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화폐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가로 주저한 일부 주화를 군주가 가져갑니다. 이 차액이 바로 신유리지입니다. 이 방식은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으며 즉각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에게 신유리지는 매우 매력적인 재정수단이었습니다. 3. 신유리지의 한계, 화폐 신뢰의 붕괴. 그러나 신유리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효과가 있었지만 반복될수록 약해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화의 금속 함량이 한 차례 낮아질 때까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화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주화의 액면 가치에 기대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금속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화폐가 교환의 기준이 아니라 금속 조각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신유리지는 단기적 재정 조달 수단에서 장기적 화폐 붕괴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4. 가격 혁명, 악순환의 가속. 여기에 16세기 이후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막대한 은이 더해집니다. 페루와 멕시코 은광에서 생산된 은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전례 없는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가격 혁명입니다. 물가가 오르자 고정지대를 받던 봉건 귀족들은 몰락합니다. 반면 군주는 귀족의 권한을 흡수하며 권력을 강화하지만 그 대가로 상비군과 관료제를 직접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국가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는 다시 신유리지에 의존했고 그 결과 화폐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금속 화폐와 신유리지에 의존한 절대주의 재정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5. 스페인, 은이 넘쳤지만 실패한 국가. 이 한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스페인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아메리카 은광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국가 부채가 제도적 채무가 아니라 왕가의 사적 부채였다는 점입니다. 국왕이 빚을 지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왕 개인의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스페인은 은에 의존하는 깔때기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은은 국내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고 곧바로 외국 수출업자와 금융업자에게 물품 대금과 상환금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반복적인 국가 파산을 선언하며 국가 신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쇠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6. 영국. 국가 신용을 제도로 바꾸다.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간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스페인처럼 은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족함 때문에 신유리지 중심 재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1688년 명예혁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왕의 교체가 아니라 재정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가의 빚은 왕 개인의 변덕스러운 약속이 아니라 의회 가승이 난 세금으로 갚는 제도적 약속이 되었습니다. 7. 영란은행. 미래의 조세를 현재로 만들다. 이 변화의 산물이 바로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은 단순한 민간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부채를 관리하고 정부 지출을 지원하며 국가의 신용을 금융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영란은행의 혁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된 문헌을 찾기 힘드니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가 미래의 조세 수입을 담보로 영구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영구 국채는 원금 상환없이 이자를 영구히 지급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영란은행은 국채를 인수하고 형식적으로 주화를 대출해줍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주화를 영란은행에 다시 예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할 때에는 영란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즉 지폐를 사용합니다. 정부가 애초에 빌린 금은 주화는 영란은행의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지요. 이 순간부터 화폐는 금속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세권에 대한 제도적 약속에 기반해서 유통되는 은행권, 즉 지폐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먼저 정부는 미래의 조세권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영란은행은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주화로 국채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주화를 영란은행에 다시 예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란은행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주화가 정부의 예금으로 바뀌고 그 대신에 영란은행은 국채를 자산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자신의 예금의 기초에서 영란은행의 은행권을 정부 지출에 사용합니다. 이 은행권이란 것인 예금 증서인 셈인데 예금 증서인 종이가 화폐가 된 것이죠. 보통 교과서에는 영란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실상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8. 부분지급준비제. 신용의 확장과 불안정성. 영란은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영란은행은 정부가 빌려서 예치한 금속주화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대출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부분지급준비제입니다. 결국 영란은행은 국채를 인수하는 대신에 부분지급준비제도에 기대어 금고에 있는 실제 금속보다 더 많은 양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영란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서 자본을 증식시켰고 이는 영국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제도는 상업과 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구조적 불안정성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현금을 요구하는 순간 은행은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후 반복되는 금융공황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1694년에 탄생한 영란은행은 근대 중앙은행의 전형이 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대 중앙은행 제도는 당시 은행제도의 근간인 금본위 제도에서는 벗어났지만 영란은행의 구조의 기초에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국가 역량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으나 주기적 금융 불안정성이란 문제를 잉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결론. 금속의 한계를 넘어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주의 국가는 신유리지로 재정을 연명했지만 그 방식은 분명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페인은 많은 은을 가졌지만 신용을 왕가의 사적 권력에 묶어 실패했고 영국은 조세권에 기반한 신용을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근대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대 초기 국가의 힘은 금과 은이 아니라 미래의 조세를 담보로 한 신용과 제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몰락과 영국의 부상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쌓아둔 금의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가 신용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제도적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출발점이면서도 동시에 현대 금융 불안정성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